교수님께서 너무 힘있고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강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위축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경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경계라는 게 뭐 안과 바뀔 수도 있고 상부 하부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이 경계를 이야기도 하고 또 문화와 문화에서 오는 경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하면서 저희만의 다양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건축의 창작의 단서를 찾는 방식으로 하면서 저희만의 결과물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어떤 최종적인 느낌은 건축이 간결한 조형 속에서 깊이감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민간이라든지 공공 분야에서 저희 설계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한 5가지 정도인데 이제 제가 멀게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이렇게 광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제의 맥락에 맞춰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광주에서 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주 개별적인 주택이라는 공간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상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공공건축물 까지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일관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각각 프로젝트마다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단서를 찾아서 건축을 했는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집은 그 지산 돌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입니다. 지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땅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용 면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전체 땅 면적이 20평이 안 되는 땅인데 아마 협소주택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굉장히 협소한 규모의 집을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지만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층수는 한 4층 정도 되는데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의뢰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30대의 젊은 부부였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밑에 그 거칠게 발라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파주석이라고 국내에서 나오는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자연석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재료는 하얀색 스토커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는 이 땅에 따로 심은 게 아니라 도시에 존재하는 가로수입니다. 은행나무인데 처음에 이 사진의 저희 프로젝트의 대표 사진으로 이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게 최선이냐? 건물이 가려지는 사진을 왜 얼굴 사진으로 골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자연스럽고 저희 생각을 잘 담아내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전면에서 보여지는 넓은 크기의 반해서 굉장히 세륜한 그런 폭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좁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공간들이 위로 쌓이게 됐죠. 예.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이 재료입니다. 재료하고 내부 공간인데 처음에 이제 건축주께서 그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가장 작은 땅을 물색하다가 알아보고서 이제 사게 된 경우인데요. 취향이 확고하셨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이제 취향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료를 자연석을 좀 쓰고 싶다. 그런 저한테 숙제를 주셨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간에 대한 쓰임들 이 부분은 이제 외식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손님들이 놀러 왔을 때 집 안쪽까지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까이 1층 같은데 공간을 따로 둬서 거기서 이제 메뉴도 개발하고 친구들이 오면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와이프는 이제 플로리스트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
햇볕 아래에서 야외에서 꽃을 좀 다듬을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뭐 주택에 부수되는 공간들을 좀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굉장히 좁은 땅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당혹감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낸 집들은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녹여내다 보니까 공간에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 현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시와 집과의 경계에서 전이 공간으로서 제가 설계를 한 부분인데 마치 어떤 그 종교 그 공간에서 그 어떤 뭐랄까 그 의식을 치르는 공간처럼 좀 그 분위기를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집에 내 완연한 공간에 들어왔구나라는 거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무드를 만들어봤고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도로변에서는 이게 맥락이 도시에서 자연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데 저는 이 집이 하나의 도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라는 어떤 시각적 지표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에서 봤을 때 이런 돌의 마감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면서 이 집에 살지 않는 그냥 도로를 거니는 보행자들이나 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연의 어떤 입구에 왔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돌을 적용을 해봤고요. 내부에 들어서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지만 공간을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배치를 해서 뭔가 구획되지 않고 오픈된 공간들이 집의 어떤 공간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집이 좁은 대신에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게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시각적인 처리라든지 볼륨을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소재들이 그 느낌을 연속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내부에는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뭐 합판 마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자연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인위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작은 집이다 보니까 공간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인데 여기서 이제 조명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나의 눈으로 직접 떨어지는 빛이 없이 나의 시선과 같은 방향으로 빛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조금 안락한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창의 위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눈높이 섰을 때 눈높이에다 많이 배치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앉거나 침대에 누웠을 때 거기에서 내다 보이는 창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보면은 무등산이 보이게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봤고요.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공간인데 이를테면 이 부분은 취향이 확고해서 이런 그 픽처 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창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멀리 보이는 부분이 무등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방으로 쓸 공간인데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 가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성 가구를 놓게 되면 이제 공간의 어떤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집에서는 의자라든지 책장 그리고 그 옷장까지 다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했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기성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간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특화된 디자인의 제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외부의 경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배치를 했는데요. 이 집은 전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층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창이 커집니다. 그 이유는 저층부는 이제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시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한계가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 건물들의 높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자연의 어떤 풍경을 유입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런 창의 배치를 의도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이 집의 이제 4층 부분인데 옥상으로 올라오면
그 삼각형의 가장 그 꼭지점, 양 꼭지점에서 반대쪽에서는 이제 시내가 보이고 또 그와 반대점에서는 자연이 보이는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집을 설계할 때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그 집의 야경입니다. 내가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령 이 집에 사람이 사는 온기가 표현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와 같이 집에 석양이 내렸을 즈음부터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지면 사람의 실루엣이라든지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도로를 거니면서 사람들이 이웃하는 집에 온기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경관들 조명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동구에 울림동이라고 하는 중심사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 이주단지에 최근에 설계를 했던 집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무등산 자락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중심사 가는 길이 하나가 있죠. 그 길에 이제 맞닿아 있는 동네인데 제가 이 현장을 가서 느낀 게 산 아래 동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습하고 그 다음에 해가 빨리 지고 그런 부분들이 동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집을 설계할 때 어떤 소재와 어떤 색감을 집을 설계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주변으로 그 산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동네가 조금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늘도 많이 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밝은 집을 지어서 동네 분위기에 조금 그렇게 기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경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집의 주경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저녁에 1층 카페 그리고 2층, 3층에 이제 주택이 있는데요. 각 부분들에서 빛이 새어나오면서 도로를 밝게 비추는 그런 조금 공익적인 마을의 보행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집을 설계를 했고요. 그 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에서 제가 단서를 얻는 편인데 이 집의 오른쪽에 보여지는 부분은 지금 나무에 가려졌는데 지금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 나대지의 성격은 이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유치원 부지로 설정이 돼 있었고요. 현재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집은 이 집보다 먼저 들어선 상가주택인데요. 어떤 그 조형적인 고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왼쪽에 먼저 들어와 있는 집에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그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일종의 이제 제가 요소를 차용을 한 거죠. 저희 집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런 그 박스가 쌓여 있는 듯한 느낌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더 확장된 개념으로 표현이 됐고 이렇게 한 이유는 추후에 이제 유치원이 만약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절된 스케일을 활용한 그런 그 아기자기한 집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조형의 흐름이 저희 집을 지나서 유치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이게 개별적인 집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개별적이지만 뭔가 연속된 리듬감을 가지고 하나의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모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동안 많이 사업체를 하시다가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최종 종착지로 마지막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동네 주민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상호 공간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설계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이게 지금 계곡 옆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 계곡이 흐릅니다. 오른쪽에 이제 너머에 보이는 그 나무 아래쪽에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카페가 있고 카페 왼쪽에 있는 구간이 바로 그 옆집하고 맞닿아 있는 경계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일조권이라고 건축물을 북쪽에서 띄어야 되는 그런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경계에다가 대나무 숲을 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면에 그 계곡과 그 가로변 숲에서 오는 산자락에서 오는 녹지의 흐름을 이 집을 관통시켜서 이 경계면까지 확장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지금 반자 공간에 이제 올리브 그린으로 이제 색조가 더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반자와 벽체에 이런 녹음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연출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층 공간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이 중정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집의 프로그램은 1층과 2, 3층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지만 건축주는 한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완전하게 나누기보다는 1층의 어떤 중정까지 빛이 들어오는 상부 보이드를 만들어서 뭔가 환경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주택에서 옥상에서 올라가다 보면 카페에서 소음들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뭔가 이 공간을 채우는 그런 기분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1층.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 이제부터 주거 공간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앞에 도로에서부터 이제 보행자들이 있다 보니 주거가 위로 올라왔는데 그 계곡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나가면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녹음의 풍경을 즐길 수도 있고요. 보행자들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그 주택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이제 중정이 수직적으로 관통하면서 2층 거실 공간에도 자연광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리 무등산이 공교롭게 첫 번째 집도 그렇지만 이 집도 같은 동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무등산 정상이 내다보이는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분히 이분은 그런 경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누리고자 이 위치를 선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해서 뭔가 조망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을 설계를 했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동네를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례는 그 상가 건축물입니다. 소위 이제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뭐 그냥 건축적인 어떤 컨셉도 조금 적용하기 힘들고 뭔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빌딩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강한 건축인데 저희가 의뢰받은 상황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고 위치는 이제 화정동 힐스테이트라는 대단지 아파트 사거리에 위치하고 거기 사거리에서 광덕고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사실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하고는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죠. 주변에 어떤 상가 건축물들도 많이 이제 새로 지어지고 뭔가 혼성된 그런 옛 것과 새 것의 혼성된 풍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식집하고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이 건물은 헐려서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건물을 설계하게 됐고 그 일반적인 상가 건축을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건축가가 의미 있는 지점을 반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 도시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과밀하게 뭔가 과잉된 방식으로 뭔가 채워져만 가고 무질서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상업 건축들이 주를 이루고 그 상업 건축은 각각의 어떤 그 세입자들이 자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판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뭔가 더 무질서를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간결한 표현 그리고 질서 그리고 반복되는 단순한 조형으로도 힘 있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설계할 때 최초에 이제 간판이 매달리는 것까지 좀 염두를 해두면서 설계를 제안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건축물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준공 촬영을 했지만
건축물 그 각 부분별로 그 헤드 부분에 이런 그 간판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간판이 들어가는 볼륨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방식들을 조금 어느 정도 제어해서 이 건축물에 모든 세입자가 들어가고 자기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초의 어떤 조형 원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얼굴들이 조금 질서 있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다른 상호 건축이 들어왔을 때 이런 방식도 통하는구나라는 영감을 조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희 의지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 건축물은 상가 건축이지만 저희가 최초에 제안했던 거는 조금 더 무모한 도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그 전면과 후면이 높이 차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1층에서부터 4층 옥상까지 그 코어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행 접근이 가능한 그 흐르는 계단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들은 각 층별로 가지고 있는 이 데크 공간이 보이시죠? 데크 공간에 멈춰서서 옥상까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상업 건축에서 조금 더 즐거운 공간,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제가 이 사이트에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차량이 많이 없고 주거지에서 보행자들이 많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하고는 상반되게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 위주의 도시가 됐고 보행자들이 갈 곳이 없고 상업 공간은 내가 돈을 내야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옥상 공간과 층별 데크 공간을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굉장히 건물의 아이덴티티가 좀 뭔가 의미 있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옥상까지 이렇게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옥상 공간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에서는 새로운 파사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 20층, 30층 가까이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이 건물의 전면 벽이 아니라 사실은 옥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그런 저희의 어떤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을 가미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최초의 조형 원리와 그 다음에 층별 데크 공간들을 전면에 과감하게 둔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저희가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그 사이를 사이에 들어가 있는 대각선, 단순한 조형 원리로 이 건축물을 디자인했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굉장히 세를 좀 높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도 까다롭게 선별을 하고, 많은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1층은 거의 다 찼고 3층이 이제 다른 세입자도 들어왔는데, 간판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최대한 조형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 대단지 아파트에 포켓 공원에서 바라본 건축물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보도를 거니면서 바라보는 얼굴도 있지만, 그 맞은편에 넓은 그 오픈 스페이스에서 바라보여지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 건축물은 이제 상업 건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효율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면에서도 많은 상가를 분할을 해야 됐고, 근데 예전 동네다 보니까 도로의 폭이 좁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착안한 어떤 그 방식은 모서리를 조금 이렇게 라운드를 주자. 그러면은 좁은 공간에서도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 지형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 그 저희가 펜스로 막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뒤쪽 화정중학교라고 학교가 있는데요. 앞에 단지에서 이쪽을 그 사이길을 내줘서 많이 이쪽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주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도시 건축에서 저희 건축가들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보행하기 좋은 길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구현해 봤고요. 이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니고 여기 지금 4층인데요. 4층 공간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의미 있는 데크 공간을 만들어서 4층에 어떤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쪽 옥상에 설치된 루버에서 경관 조명이 표현이 되고요. 그 외부에서 표현됐던 이런 구조와 어떤 질서미가 내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부는 굉장히 간결한 요소들로 처리를 하려고 했고 상업 건축에 계속 바뀌는 부분들을 뭔가 저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용부에서 뭔가 특별한 계단의 디테일이라든지 시선창 그리고 조명 설계를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인데 이 이제 저희가 이 그래픽을 배치를 해봤어요. 옥상에 사실은 죽어 있는 공간인데 정말 저희가 이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건물 뒤에 호기심 있게 쳐다보더라고요. 공교롭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한 2년 됐나요? 그때 한창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저희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래픽을 처음에 설계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건물은 옥상이 내려다보이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을 제안했을 때 건축주가 되게 흔쾌히 받아주셨고 사실은 이 서 있는 공간은 제가 이제 루피스라고 사실은 옥탑 공간을 조금 그 작은 사무소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호응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처음에 시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학생들이 많이 여기 옥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 아파트 옥상에서 이 건축물을 내려다본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서 놀 궁리를 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뭔가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간판으로 그냥 파사드로만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위치에서 만나면서 뭔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건축물이구나 하면서 옥상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또 건축물의 야경인데요. 이 건축물이 강덕구 방면으로는 사실은 그 새로운 건축물이 없어서 거의 보행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현재 이제 빵집이 들어와 있는데 그 빵집이 광주에서 매출 2위랍니다.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데 그 1위가 어디냐면 유스케어 쪽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상업가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빵집이 들어와 있는 거죠, 1층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는데 뭔가 건축물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경관이 바뀌고 뭔가 보행자들의 동선이 바뀌고 이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니는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여기 이제 건물주가 여기 1층에 본인이 세입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많이 유동인구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하나가 들어섬으로써 주변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구라는 거를 제가 조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경관조명이라든지 건축에 표현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발주 방식 중에서 제안 공모라는 발주 방식으로 발주가 됐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뭔가 완성된 설계안을 제안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뭔가 이게 얼굴입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건축물이 들어선 위치와 그 맥락의 의미와 저희가 여기에 제안했던 생각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충장로 지금 5가 4가 쪽에 위치하는 건축물인데요. 현재 이제 광주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충장로 금남로가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나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광주 원도심의 충장로에 위치한 이 사이트는 그 보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쪽을 거닐었고 금남로와는 다르게 마치 서울의 명동처럼 걷기 좋은 스케일감을 가지고 있고 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심이 확장되면서 인구도 많이 줄고 그런 환경이 놓여 있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사업을 여기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권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 있는 그런 어떤 결절점에 위치하는 공공건축물입니다. 여기서 문화시설을 배치를 해서 뭔가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공공행사를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인데요. 앞서 상가하고는 다른 점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과거의 충장로, 금남로의 어떤 기억을 좀 담아내서 소위 요즘 많이 그 유행하는 뉴트로라는 개념을 조금 적용을 하길 발주시에서 원했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흥했던 문화들, 뭐 이렇게 뭐 오락실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녹여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충장로는 차 위주라기보다는 보행 위주로 만들어지는 공간인데 여기서 저희가 제시했던 방식은 그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연결성, 인근의 한옥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한복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한복의 거리에서 굉장히 지근거리였는데 거기에서 유동 인구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축제가 이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뉴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주변 보행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 프로젝트 제안 방향으로 생각했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한 개념은 뉴트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자. 뉴트로를 만든 이유는 지금 세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 위주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건축물도 물론 코어 시스템을 통해서 3층까지 연결이 되지만 걸어서 자연스럽게 2층, 3층을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스키플로우라든지 무한히 순환할 수 있는 동선 체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모아서 만들어 본 이 건축물의 개념도 부분인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공간을 뭔가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고 순환하고 끝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안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단계에서 조금 조정된 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3층에서 만들어낸 옥상 공간이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옥상 공간에 올라와서 다시 야외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그 이미지 컷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시는 부분이 이제 3층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당이라고 하면 1층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1층은 이제 많은 보행 인구, 그 다음에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꾸로 거기서 뭔가 떨어져 있는 3층 공간에서 조금 재밌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런 요소를 도입해 봤고요. 마당이 나오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분절되면서 수공간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1층까지 뭐 연결되고 이러면서 뭔가 요소들이 순환하는 그런 공간들의 개념을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이 이제 광주에서 가장 핫한 건축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건축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날것의 언어로 들으셨고요. 그가 지은 건축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2명의 건축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건축가인데요. 알바로 시자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2개 사진이 파주에 있는 미메시스
미술관입니다. 밖이 저렇게 생겼고 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밖이 뭔가 매끈한 콘크리트인데 속이 범상치 않죠. 이분이 설계한 것 중에 그 여기는 포르투갈 건축가인데요. 포르투에 이제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이 뭐냐면 여기는 모래사장이 없기 때문에 바위여서 맨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일부를 막아서 해수욕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시자가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낸 건 줄 알았는데 예전에 한번 윤식당인가에서 윤여정 윤식당에서 박서준이가 나가서 수영을 하는데 거기 뭐냐면 대서양 옆에 섬이었었거든요. 스페인 영해. 거기도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일상적인 방식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그 배치도인데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고 자연의 형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의 색깔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지금 소위 제가 말하는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지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의 끝판왕은 누가 뭐라 그러죠? 저기 소생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가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매끈한 재료로 저희들이 이것을 굳이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간에서 햇볕이 작동을 하고 이 돌바닥과 잔디밭이 경계를 이루고 안에서는 미술관 밑 위에서 다양하게 내려온 빛들이 있는 곳.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설명의 내용이 방금 임태영 선생님한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또 다른 건축가 아이레스 마테우스라는 건축가인데요. 극단적으로 흰색 건축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매끈한 기악지 입항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두 팀의 건축으로 포르투갈 건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포르투갈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제가 정체성의 문제가 일종의 그 열등감이고 강박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크리티컬 리저널리즘, 지역주의라는 말을 미국 사람이 만들어내고 케네스 프램프턴이라는 이론가 만들어내고 그 비판적 지역주의, 자기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성공 사례로 안도 다다오를 듭니다. 안도 다다오 지금 여러분 제주도의 본태 미술관 가보셨죠? 우리가 지금 여러 선전에 나오기도 하고 안도 다다오 지금 여러 개 짓기도 합니다. 안도 다다오는 사실은 그 크리티컬 리저널리즘이라는 명명하게 된 가장 대표적 건축가이고 사실 그 케네스 프램프턴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론가가 픽업하고 띄워져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게 다시 한번 봐드리면 너는 일본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그 사람한테 강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묶는 것이다. 한계가. 그냥 보편적인 내가 세계 속의 시민한 인간으로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일본성에 묶여야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포르투갈 건축가들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그 물질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재료가 어떻게 돼 있고 창문이 어떻게 돼 있고 빛이 어떻게 들어오지? 라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단면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옆에서 이렇게 자른 건데요. 앞에서 보면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묘하게 뚫려 있는데 저 위에 창문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창문이 여기고요. 근데 뒤에가 묘하게 벽이 길게 뚫어져서 빛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벽이 됐으니까. 자, 그냥 이러면 이 건물은 그 속이 되게 빛이 오묘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건축가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냅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미술관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미술관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길을
길인데 그 재료를 붉은색 대리석으로 붙여가지고 옆에서 이런 길로 만든 건물들 연결돼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간 실내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 건축을 촉각적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발바닥이 그 바닥에 닿았을 때 그 빛이 벽에 떨어져서 나에게 온기를 전달할 때 내가 그 전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공간을 파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멋져 보이게 느끼는 것, 이게 촉각적 건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임태영 선생이 거기에 답하는 건축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원래 또 길게 아는 사이였는데 실은 둘이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1975년에 건축가 이명배 제 선생님께서는 계속 고뇌의 연속인 거죠. 돈은 없고 하시고 싶은 것은 있고 현실을 계속 부딪혀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그 현실, 앞에는 기둥을 썼지만 뒤에는 그 어설픈 벽돌로 만들어진, 점점 이제 좋아졌습니다. 점점 좋아져서 이제 우리 임태영 선생이 다른 열등감 없이, 강박증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건축을 꾸준히 하게 되고 그 안에 재료가 만나고 빛이 만나는 집들을 지어가서 성공하고, 여기 있는 제 학생들이 10년 후에 또 집을 지어서 그런 집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모이면 그걸 우리가 광주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되면 저희가 진짜 광주라면 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광주에 건축하는 거지 어디 가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광주가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